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조금은 힘든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그렇게 행복하다 이런 나날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은 게 책 속의 내용만 신경을 쓰게 돼서 다른 잡념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기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라는 걸 이번에 새롭게 느꼈는데 유튜브에 책을 올린다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는 이유는 제 잡념들 또 우울한 마음들을 책 읽는 순간에는 다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잘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들 잠깐 잊었다가 다시 좋은 생활로 좋은 기분으로 좋은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복 시크릿 4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신념에서 행복이 피어난다. 행동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다. 마틴 셀리그만과 크리스 피터슨이 공동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투영되는 성격, 도덕관, 가치관을 의미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내재된 자기 삶의 방식이자 관점이다. 이것은 자신이 추진하는 계획이나 목표의 바탕이 된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분야, 흥미를 느끼는 일이나 이상과 가치관이 일치하는 종목에서 계획하고 꿈을 설계한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디자인이나 회화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의료나 서비스업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 감각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찾는다. 물론 가족의 권유나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선망하는 목표를 택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의무와 책임감을 비롯해 자기 가치를 심겠다는 의지이다. 빵을 만드는 일에 흥미를 가진 아이가 있었다. 빵 향기를 맡으면 넋을 잃을 만큼 황홀해했다.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바라던 대로 제빵사가 되었다. 그는 빵을 만들 때 반드시 4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첫째, 정직하고 올바른 품질의 밀가루와 신선한 기름. 둘째,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도구들. 셋째, 완벽한 제빵 보조원. 넷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빵을 구웠다. 그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탄생시킨다는 생각으로 빵을 대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거나 타성에 젖어 게으름을 피우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빵의 맛을 음미하기도 전에 먹어치우겠지만 그는 먼저 눈, 코, 입으로 자신의 예술혼이 전해지길 바랐다. 그래서 기름이 조금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예술이 오염된다고 여겼다. 엄선된 좋은 재료에 정성을 가미해 빵을 만들 수 없으면 기꺼이 가게 문을 닫았다. 그는 한 번도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따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제빵사의 빵집은 어떤 브랜드의 빵집보다 더 잘 됐다. 사람의 성공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예와 이익의 성공과 인격의 성공이다. 전자는 물질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일생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차원이다.
의심할 것 없이 제빵사는 후자에 속한다. 그에게는 빵을 만들 때 즐거웠는지 다른 사람의 존중과 사랑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했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은 처음부터 목표에 넣지 않았다. 물질을 줬다가 자기 삶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했고 자신과의 약속이기에 더 철저하게 지켰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물질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진 돈의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보장받는다. 하지만 돈이 정신적 가치를 채워줄 수는 없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정신이 피폐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타고난 자질과 성장한 환경, 교육의 정도가 다르다. 자기 삶을 주관하는 가치관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 성숙한 사고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면 소신껏 이행하라. 그로 인해 자기만족이 올라가며 자부심과 자존감이 형성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을 확신하게 되는 지점이다. 물질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나오는 삶의 화이다. 목표에 집중할수록 그 가치가 서서히 빛을 발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까지 동반되는 효과를 거둔다. 자신이 세운 가치관과 신념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말자. 그것이 피워낼 아름답고 매력적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진정한 친구는 행복을 더해준다. 1,000,000금으로 친구를 살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겠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대가를 앞세우면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1,000,000금을 앞에 두면 당장 친구가 되겠다고 달려올 사람이 있다. 단 친구의 의미가 그저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노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울 뿐이다. 친구라는 명사 앞에 진정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웨이머우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여기저기 돈을 구하던 그는 친구 샤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웨이머우의 전화를 받은 샤오장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가 친구이지만 우정이 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샤오장은 일단 전화를 끊고 고민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다급한 그 친구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 뒤 웨이머우는 샤오장에게 돈을 갚으러 왔다. 네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난 매우 놀랐어. 너에게 전화하기 전에 난 9군데나 전화를 했거든. 넌 10번째였어. 네가 좀 이따 전화할게 라고 했을 때 나는 11번째 전화를 걸어야 하나 고민을 했지. 웨이머우가 전화한 순서는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랐다고 했다. 늘 자신이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탄탄히 쌓았기 때문에 흔쾌히 해결해 주리라 믿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화를 건 친구가 거절했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샤오장에게 전화를 걸 때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언제나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친구가 없고 자신이 외로운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웨이머우의 말에 샤오장도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해타산 관계로 이어진 우정이라면 견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샤오장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았다. 대부분이 자주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이었다.
모두들 수천만 원 정도는 가볍게 빌려줄 경제적 여력이 되는 친구들이었다. 샤오장은 사업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기 어려우면 문자로 답을 주고 빌려줄 수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적었다. 곧장 문자로 답이 왔다. 그들은 매우 신속했고 거절하는 이유도 다양했다. 대부분이 지금 자신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20분쯤 지나 샤오장에게 첫 번째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전화는 1시간이 지난 후에 왔다. 두 사람만이 샤오장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돈으로 묶인 우정을 걸러내니 남은 친구는 단 2명뿐이었다. 당신에게 진정한 친구는 얼마나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려면 진정한 친구의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이해타산 관계를 떠나 강력하면서도 깊은 신뢰를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가까워졌거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우정이 싹트는 건 아니다. 어렸을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진심으로 나눌 때 진정성 있는 우정이 싹튼다. 오래도록 지켜보며 그의 본심을 느끼는 관계 맺음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 번의 우연한 기회를 통해 그의 진심을 느끼고 시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눌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호작용이다. 급진적으로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간관계는 물질로 엮이거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만나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헤어지면 남이 되는 관계. 뜻이 맞아 함께하지만 서로의 개인사는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관계. 기본적인 자기 정보만 공개한 채 더 깊은 속내를 알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관계가 대부분이다. 자, 이제는 자신부터 변해보자.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정적으로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필요를 느껴야 한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지할 마음이 들고 속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이 상대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경쟁보다 공감의 힘이 세다. 현대는 본의 아니게 경쟁으로 내몰린 사회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최상의 평가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고 비슷한 현실에서 꿈꾸는 욕망이 비슷한 이들도 많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세상의 경쟁은 치열하다. 그 때문일까? 상대의 능력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평가해 주는 것에 인색하다. 한 번의 실수도 가차 없다. 그 냉혹한 평가에 좌절하고 살아갈 힘을 잃기도 한다. 자포자기하며 삶의 방향을 잃을 때도 있다. 이때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부자이다.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단 한 사람일지 모른다. 그만큼 자기 삶의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춘추 전국시기 진나라의 상대 부인 유배가는 진귀한 검은고를 갖고 있었다. 유배가가 배를 타고 유람할 때였다.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빗소리와 수면에 떨어지는 빗줄기가 조화를 이루어 생생한 풍경으로 한눈에 안겨왔다. 유배가는 검은고를 받쳐들었다. 한창 검은고를 타던 그는 현이 이상하게 떨려옴을 느꼈다. 그것은 연주가의 심령의 감흥으로 부근에서 누군가가 연주를 듣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 언더 숲에 종작이라는 나무꾼이 앉아 있었다. 서로 통성명을 한 후 유배가는 내가 당신을 위해 한 곡 연주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종작이는 귀를 깨끗이 씻고 듣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유배가가 즉흥으로 고산을 연주하자 종자기는 얼마나 웅장하고 위험 있는 산인가 라고 찬탄했다. 이어서 유수를 연주하자 이 얼마나 거세 찬 강물인가 라고 감탄했다. 유배가는 놀랍고 흥분되어 이 세상에서 당신만이 내 마음의 소리를 알아듣는구려. 당신이야말로 내 진정한 직이요 라고 종자기에게 말했다. 그들은 내년 중추절에 다시 보기로 하고 보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온 중추절에 유배가는 강변으로 나갔다. 아무리 기다려도 종자기는 오지 않았다. 배가는 물어물어 종자기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종자기는 없고 그의 아버지만 있었다. 아버지는 종자기가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느라 몸이 급격히 상해서 병에 걸려 100일 전에 죽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유배가는 종자기의 묘 앞에서 구슬프게 검은고를 연주했는데 주변에 모인 이들은 곡을 음미할 줄을 몰랐다. 이에 유배가는 스스로 검은고 줄을 끊고 돌로 내리치며 탄식했다. 검은고를 부수니 부서진 조각이 차가워 보이는구나. 종자기가 없으니 이제 누구를 위해 연주하리오. 친구를 사귀기는 쉽지만 음악을 진정으로 아는 자를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구나. 후에 배가는 관직을 버리고 강가로 가서 종자기의 부모를 모시며 살았다. 유배가가 종자기를 만났을 때는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던 시점이었다. 검은고의 경지를 열어준 스승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고인이 되어버려 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는 게 무의미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종자기는 수만의 청중보다 값진 귀인이었다. 자신이 하는 음악의 가치가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이 친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아주 특별한 무엇을 원하지도, 아주 값진 보상을 원하지도, 아주 많은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위로와 격려, 작은 가치라도 인정해주는 것을 원하고 바란다. 그것에 소홀해지지 말자.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공감의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당신 가슴은 행복으로 펄럭인다. 정신적 빈곤에서 빠져나와라. 정신의 빈곤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 행복을 갉아먹는 좀이라고 단정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정신적 아사 상태에 놓여 있다. 요즘은 방송이나 언론, 개인 영상물이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쉽게 타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시대다.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어떤 것들을 누리는지 훤히 보인다. 보란듯이 자랑하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보는 사람은 은연중에 자신이 사는 모습과 비교하고 대조한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대개 우리 능력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고 시간적 여유가 충족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쥐어짜도 자신의 처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다. 부러움을 넘어 짜증이 몰려오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고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돈을 꼽는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신적 궁핍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언제나 공허하고 외롭다. 항저우 융정촌에 넓은 차밭과 땅을 가진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는 별장과 값비싼 차를 소유하고 은행에는 많은 돈도 저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큰 별장 안에 앉아 수심에 찬 얼굴로 혼잣말을 하곤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속내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가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처지를 알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낸다. 그의 딸은 원래 저장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했다.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지만 딸은 끝까지 고집했다. 이민에는 꽤 많은 돈이 들었지만 그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넉넉히 챙겨주었다. 딸이 없으니 차밭이나 별장 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부동산은 그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했다. 그는 돈을 버는 의미를 잃어버렸고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았다. 그나마 딸의 생활비와 학비를 송금해 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딸에게 보내주고 싶었다. 딸만큼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돈을 버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더 치열하게 일하고 한 푼을 아꼈다. 즐겁게 하던 일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심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한 번은 얼마 되지도 않는 차값 때문에 단골 손님과 싸우고 불쾌하게 헤어졌다. 예전 같으면 호탕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때는 돈보다 단골 손님과의 유대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뿐이었다. 자신도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상대 탓으로 돌렸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굴다니 상종 못할 사람이군. 그는 이 말을 상대방도 똑같이 한다고 생각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졌다. 늘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났다. 현재 많은 중국의 부자들이 이런 정신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 얼마를 벌었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들은 쉴 틈 없이 일하고 치열하게 번다. 아니, 벌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은 항상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남들처럼 가지려면 아직 멀었고 자신의 게으름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고 채찍질한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의 늪에 빠지지 말자. 물질적인 빈곤은 언제든 해결 가능하지만 정신적 빈곤은 없애기 어렵다. 더 어려운 문제는 정신적 빈곤이 가져오는 우울감, 상실감, 자괴감은 자신을 파괴시킨다. 반면 정신이 풍요로워지면 물질적 빈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자.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서자. 집착이라는 단어는 듣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 몰입과는 달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어느 것 한 가지 이상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신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사람, 목표, 신분이나 명예, 돈, 권력 등 집착의 범위도 다양하다. 집착의 강도만 다를 뿐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집착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기분과 행동까지 좌우되며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 중에서도
발현되는 집착은 그것에 자신을 가두고 얽매이게 한다. 생활의 영역에 침범해 사고를 자유롭지 못하게 올가맨다. 심리학자와 임상 전문의들은 집착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관장하고 행동을 지시함으로써 사고와 행동을 지배해 나간다고 한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이루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 집착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보거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한평생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돈이 많았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돈을 마음껏 써보지 못했다. 돈이란 게 한 번 새 나가면 계속 나가므로 아예 돈이 나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여겼다. 가족 중 누가 돈을 거론하면 언성부터 높였다. 하지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돈을 지출해야 영위할 수 있으니 그는 매일 매시간 미간을 찌푸리며 돈이라고 외쳤다. 그는 돈이 그렇게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는 게 속상했다. 어느 날 노인이 소를 끌고 밭을 갈면서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 매우 신기했다. 부자는 그에게 즐거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즐거울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노인은 바구니를 건네며 바구니에 가득 채울 때까지 돌을 주워 담으면서 걸어가라고 했다. 다 채우고 나면 다시 돌을 하나하나 돌려놓으라고 했다. 부자는 노인의 말대로 했다. 바구니가 가득 채워지자 무거워 걸을 수조차 없었다. 아무리 끙끙대도 한 발짝 걷기도 힘들었다. 그때 돌을 하나하나 내려놓자 바구니가 다시 가벼워지면서 가뿐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 마음속 돌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즐거워집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아야지요. 하나에 얽매이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없지만 밭을 갈아 돈을 벌어 함께 나누었으니 즐겁다고 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부자는 돈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번 돈을 잃지 않으려고 집착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가족까지 얽매이게 했다. 그래서 집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불화와 걱정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돈을 꼽는다. 그러나 돈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불러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행복은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서 온다. 물질적 만족일 수도 있고 정신적 만족일 수도 있다.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것을 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보자. 돈, 사물, 사람, 명예, 권력, 사랑 등을 소유하고자 집착할수록 자신에게서 더 멀어진다는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 하나에 집착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성과는 별로 없다. 시야가 넓지 않으니 불안과 초조함에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리더들은 자신이 하려는 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 추진했다.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다.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며 자신이 집중하는 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시간을 들인다. 예를 들어 돈에 집중한다면 돈이 가져오는 행복의 요소, 쓰임의 요소, 가치의 요소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그것을 판단한다. 그래야만 돈이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매우 행복해진다. 집착을 벗어난다면 당신은 정신적인 부자가 된다.
감정의 부자가 되자. 현대인은 삶의 질에 관심이 높다. 소득, 교육, 건강 등과 같은 삶의 물리적 조건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기를 희망한다. 행복감, 안정감, 친밀감 등과 같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 또한 기대만큼 올라가기를 바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 현대사회에서 돈과 지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돈이 있으면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간다는 믿음의 작용으로 앞뒤 맥락을 무시하고 돈을 벌고자 한다. 그래서 삶의 지향점이 돈이 되고 삶의 목표도 돈이며 삶의 가치 또한 돈이 올려준다고 믿는다. 한 부부가 있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 그들은 틈틈이 교회로 나가 데이트를 즐겼다. 꽃을 꺾어 내밀면 기쁘게 받아주는 아내였다.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행복해했고 작은 선물에도 감동할 줄 알았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매우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이 그들에게 작은 가게를 넘겨주었다.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한 그들은 대형마트 규모까지 성장시켰다. 넓은 집과 고급 차도 생겼다. 하지만 아내는 답답하기만 했다. 쉬는 날 없이 매일 일을 해야 하고 쌓여있는 일 때문에 잠깐의 휴식도 어려웠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갖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내기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됐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해졌는데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아내가 달갑지 않았다. 남편은 사업이 번창할수록 삶의 원동력이 생겼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달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비록 돈은 넉넉지 않았지만 서로 위하고 함께 웃었던 그때를 그리워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기를 원했고 함께 여행하며 추억을 만들기를 바랐다. 그런 바람을 꺼내면 남편은 나중에라고 말하며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아내는 돈을 벌수록 그럴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임을 직감했다. 아내는 돈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믿지 않았다. 사업에 포부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 경영하고 관리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일이 지상 최대의 과제다. 그것만이 자기 삶의 원동력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린다. 그러나 단언컨대 각자 사는 방식에 따라 추구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돈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 하지만 삶의 질이 물질적인 충족에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돈의 가치가 삶의 질인 관점에서는 힘을 잃는다. 어떤 목표나 계획의 실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질을 선정해보자.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즐거움, 기쁨, 만족을 주는 요소들이다. 매일 30분 산책하기, 영화 감상을 위한 한나절 시간 내기, 친구와 수다 떨 하루쯤은 과감하게 빼놓기 등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잊지 말고 여행이며 식사 등으로 추억을 만들어 보자. 또한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나 취미활동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과감히 시간을 내어주자. 당장은 허투루 보내는 시간 같지만 각박하고 치열한 삶에서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한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겠다고 미뤄둔다면 영원히 가능성을 잃게 된다. 시간이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다. 1초 뒤의 일을 모르는데 기쁜 순간을 함께할 사람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풍부한 감성과 낭만으로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풍성하게 채워보자. 웃음이 당신 얼굴에 늘 머물 수 있는 비결이다. 돈에는 파괴력이 숨어 있다. 돈의 위력은 무엇일까? 화합, 분열, 회복, 파괴 등 즉답을 내놓을 수 없는 질문 앞에 순간 멍해진다. 돈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뉴스 일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친구, 가족, 이웃을 불문하고 돈과 연관된 싸움은 그 끝이 간단한 의절로 끝나지 않는다. 상해를 입히고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돈이 많으면 싸우지 않을 것 같지만 재벌의 상속 싸움을 보라. 금액의 규모나 법적 공방은 치밀하고 치열하며 치졸하기까지 하다. 물론 돈이 화합과 회복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후원금, 성금, 기부금 등은 우리의 손길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용되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회복시킨다. 그뿐 아니라 유대감을 높일 수 있고 관계 개선을 유지할 수도 있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돈이다. 불편했던 관계도 개선시키고 화합으로 이끄는 것도 돈의 사용이 있을 때 훨씬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렇게 돈은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뻗어 있다. 관건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돈에 대한 열망만 키운 채 중요한 것을 간과할 때 돈은 그 숨겨두었던 위력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바로 행복에 대한 분열과 파괴다. 장미의 남편은 많은 돈을 빌려 결혼을 했다. 아이가 생기자 부부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도 없는 데다 빚까지 있었으므로 부부는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대도시로 가서 창업하기로 했다. 둘 다 경험이 없어서 사업은 그저 그랬다. 하지만 일에 대한 둘의 열정은 남달랐다. 이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 마음엔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가게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고 가게의 규모도 확장했다. 비록 몸은 더 피곤했지만 수입을 따지면 마음이 가벼웠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장미의 강점이 빛을 발했다. 그녀는 외향적이라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것을 좋아했다. 호탕하고 친절해서 손님들은 모두 장미와 친해지고 싶어 했다. 그와 반대로 남편은 내향적인 사람으로 표현에 서툴렀고 융통성까지 없어서 손님을 원칙대로 대했다. 특히 나날이 성장하는 사업 앞에서 자금 관리와 넘쳐나는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장미가 가게 일을 책임지게 되었다. 물건의 출고와 입고는 물론 손님 응대하는 일도 모두 장미가 담당했다. 그들은 아이를 도시로 데려왔다. 하지만 장미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남편이 돌봐야 했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장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집안일은 하나도 챙길 수 없었다. 그러자 남편은 장미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장미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은 지금 놀며 즐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불만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장미는 집에 와서도 사업 관련 업무를 봤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가족에게 화를 냈다.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니 집에 오면 지쳐서 입을 닫게 되었고 남편과 아이는 장미와 부딪히는 게 싫어서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외로운 슈퍼우먼이 되고 싶지 않아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족들은 오히려 어색해하고 손님처럼 대했다. 그럴 때면 그저 외롭게 거실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돈은 파괴력을 키우기 위해 작전을 펼친다. 전조 증상으로 돈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돈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먼저 돈을 번 뒤에 문제는 나중에 수습해도 된다고 권유한다. 하지만 돈이 만들어낸 앙금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 지경에 이르면 억만금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된다. 돈보다 소중한 사람이나 관계에 관심을 두자. 당장은 돈의 위력이 더 세게 느껴져 휘청거리지만 그걸 지켜낸 귀한 가치가 더 굳건히 자신을 바로 세운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은 어디서든 아름답다. 신뢰의 가치는 측정이 불가하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을 기회가 자기 인생에서 한 번쯤 있기를, 유행이라도 그런 횡재수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주식이 대박났다, 로또에 당첨됐다, 집값이 몇 배 올랐다 등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자신에게도 그런 제복이 따르기를 바란다. 이들에게 원하는 부의 정도를 물어보면 화수분 같은 통장 잔고, 호화로운 별장, 고급차, 명품 주얼리, 부동산과 땅을 소유하고 시간이나 돈에 구애받지 않고 고급 취미를 즐기는 일상이라고 대답한다. 이런 삶을 꿈꾸고 있다는 개인적 소망으로 들린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에게 비슷한 욕망이 있다. 부유하게 잘 사는 것,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 그것이다. 부자의 꿈을 현실로 이룬 사람들이 있다. 캐나다에 사는 마리오는 2년 전에 복권에 당첨되었다. 액수도 어마어마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주체할 수 없는 돈이 있으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겨울은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지냈고 여름은 시원한 퀘벡에서 지냈다. 너무도 달라진 마리오의 모습에 불만을 드러내는 아내와는 이혼을 했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리오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쇼핑을 즐겼다. 친한 친구들이 마리오에게 조언했지만 오히려 돈을 노린다는 오해를 받았다. 가족과 친구들이 떠난 마리오 주변에는 늘 새로운 여자와 사람들로 가득했다. 마리오는 그들에게 기꺼이 돈을 썼다. 자신을 즐겁게 해준다는 이유였다. 2년 뒤 마리오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 많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리오를 즐겁게 해주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다. 그들은 떠나면서 욕을 하거나 돈이 될 만한 물건까지 챙겼다. 마리오는 자신에게 아직 행운이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는 있는 돈을 모두 털어 복권을 샀는데 결과는 참혹했다. 할 수 없이 다시 일하려 했지만 직장이 구해지지 않았다. 돈이 없으니 식사조차 하지 못했다. 소식이 끊긴 아내는 찾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조언했던 친구들은 마리오를 외면했다. 어떤 친구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마리오는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느꼈다. 결국 거리의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마리오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복권에 당첨된 시점인지, 아내와 이혼한 순간인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원하는 대로 살았던 기간인지,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던 시간인지, 어느 것 하나를 콕 집어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가당치 않다. 마리오의 불행은 일확천금으로 들어온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돈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정신력이 그를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감당하지 못한 큰 돈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꿈꾸던 삶을 향한 열망만 충족시키기에 급급했다. 돈이 가져온 행운에 취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세상엔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있다. 유형과 무형의 자산 중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의 가치가 훨씬 크고 위대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과되고 만다. 언제나 자신 곁에 머물러 함께할 것으로 착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유형 자산은 잃거나 소실되어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무형 자산은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신뢰나 사랑, 우정같이 오래도록 당신이 보인 행동이나 말, 관계를 통해 형성된 소중한 감정들이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가 주는 용기와 격려는 일확천금보다 값지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가치가 높다. 좌절했을 때 누군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선다고 생각해보자. 그 이후 성공을 거듭하고 전무후무한 성과를 낸다면 그것이 당장 손에 쥐었다고 기뻐할 액수보다 훨씬 값질 것이다. 신뢰를 쌓고 사랑을 베풀어라. 당신 삶에 주어진 훌륭한 자산을 얻는 길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누군가를 떠올리면 내면의 행복이 느껴지는 대상이 있다. 그가 주는 감흥이 연상될 때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따스함, 배려, 웃음, 포근함, 아낌, 사랑, 관심 등 그 느낌은 다르더라도 깊이와 울림은 뭉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전달되는 행복은 감동적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기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힘을 얻기도 한다. 내면의 행복이 에너지로 승화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사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 방송국 최고의 MC로 이름을 날리는 바이에는 멋진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는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한 선물도 잘 챙겼지만 뛰어난 안목까지 겸비해서 아내와 아이를 위해 꼭 맞고 깔끔한 옷들을 골라주는 걸 좋아했다. 그런 반면 섹시한 남성미까지 넘쳐나서 종종 그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호감을 표현해도 상대방에게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웬만하면 연예계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시간이 날 때면 집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런 바이엔이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하던 MC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는 3개월 동안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넘게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못했다. 본의 아니게 인기 MC에서 한순간 백수로 전락한 그는 시리에 빠져버렸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다. 온화한 성정을 가졌던 그는 집에서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몇 마디 말로는 남편을 위로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를 모셔왔다. 바이에는 어머니에게 실패한 모습과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어렸을 적부터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오시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늘 자신을 크게 바라봐주는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바이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이,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다시 의지를 키웠고 굳건한 내면을 다졌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이 요소들로 그는 행복해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결국 성공을 이뤄냈다. 부유함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방법이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이다. 물질적 자산은 충분한데 내면의 행복이 궁핍하다면 매우 불행하다. 손가락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사랑받고 있다는 뿌듯함을 대신할 수 없다.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를 최신형 고급 자동차가 해줄 리 만무하다. 물질적인 부는 과시에 이용되지만 마음에 채워진 부는 의욕에 사용된다. 효능도 달라서 물질적 부에 비해 마음의 부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부여한다. 이로써 위대한 일을 성취함이 가능하다.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다.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돈으로 물질적 필요를 채워서 더 만족할 수는 있으나 행복감을 최고치에 올리진 못한다. 행복은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인 기반까지 탄탄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혈육의 정, 사랑, 우정 등은 값을 매길 수 없고 돈으로 교환할 수도 없다.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자.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줄 사람은 누구일까?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늘 곁에서 힘이 되는 이는 누구이며 응원해주고 도전하게 이끄는 이는 누구일까? 그런 이가 옆에 있음을 감사하자. 만약 분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돈을 벌기 위해 애쓰기보다 사람을 얻는 일에 힘써라. 그것이 먼저다. 의식적으로 웃음을 키워라. 동전에 양면이 있듯 우리 인생에도 양면이 있다. 빛과 유쾌함, 행복이 가득한 면과 어두움과 우울함, 슬픔이 가득한 면이다. 매우 당연하게 밝고 긍정적인 쪽에서 살고 싶지만 실제 생활은 어둡고 부정적인 쪽으로 기운다. 일은 힘든데 주는 돈은 쥐꼬리만큼이야.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큰데 아내는 날 이해해주지 않아. 왜 내가 아닌 저 친구를 승진시키는 거지?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이와 같은 말은 인지와 감정을 불만 쪽에 집중시킨다.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에게 돌리거나 환경이나 상황을 탓한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도록 자신을 이끄는 것이다. 당신이 상사라면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열정이 충만한 직원과 매일 풀 죽어 있고 울상인 직원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내면이 충만하고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 더불어 행운도 따라온다. 필립은 영업사원이다. 어느 날 고객을 방문했는데 아쉽게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사장은 괴로워하는 그에게 말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보게. 그때는 오늘의 감정을 잊고 미소를 짓게. 그가 당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미소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네. 그러면 상대방도 자네의 진심을 느끼게 될 걸세. 필립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울상인지 깨달았다. 그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진실된 마음으로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 이후 결국 고객은 필립에게 감화되어 매우 유쾌하게 계약서에 사인했다. 필립은 이를 집에서도 해보기로 했다. 결혼 18년 차이지만 그동안 바쁜 삶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을 때 아내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아내는 처음엔 놀랐지만 무척 즐거워했다.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지고 다시 사랑이 느껴졌다. 필립은 자신에게도 웃어주었다. 거울에 자신이 비칠 때마다 혹은 자신이 업무를 잘 처리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잘 처신하고 있다고 느낄 때
흐뭇하게 웃었다. 그러자 스트레스로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싹 사라졌다. 이제 필립은 상황을 푸념하기보다 인정하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며 대응한다. 자기 관점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관점으로도 생각하며 일을 처리한다. 누구에게든지 배려심이 많고 생각이 깊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능력을 인정받았다. 웃음은 그의 삶을 바꾸었다. 우리가 웃음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가볍게 보일 수 있다는 걱정이나 진지하지 않다거나 쉬운 상대로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매사가 순조롭게 잘 되는 일보다 장벽에 부딪히고 장애를 만나는데 웃으란 말이냐고 반문한다.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웃을 일이 없다는 이유도 된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없다는 불만도 터뜨린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웃음에 대한 편견이다. 어떤 사람이 잘 웃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경솔한 사람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서 웃는 게 아니다. 가볍게 보이거나 진지함은 웃는 모습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남다를 때 깊이가 있는 사람, 진중한 사람으로 돋보이게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웃을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해다.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일이 생길 리 만무하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못마땅한 일과 불평의 대상을 찾는다.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일에서도 너무 힘들다라든가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라며 투덜댄다. 절대 그 일이 가져오는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웃음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된다. 돈을 원하는 만큼 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내면에서 나온다. 의식적으로 마음의 행복을 가꾸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감정도, 상황도, 물질도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 없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삶과 일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열정을 갖고 있다. 가족과 친구, 주변인들도 잘 챙긴다.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기쁜 일이 자주 많이 생긴다. 이런 선순환으로 자기 능력은 더 크게 발휘된다.